이들이 20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와, 이거 완전 본격적으로 이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 2022년도였죠. 그때 백신 여권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서 4차 산업의 토대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러한 요지의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걸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년이었던 2022년 코로나 당시였죠. 그때 구상되었던 저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료 데이터 기반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 여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디지털 신분증의 역할을 구현해 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그러한 계획안이었죠. 어쨌든 이들이 올해 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우리가 열람을 해보자면,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거, 저거는 일단 의료보험 기록과 건강감시기기 데이터, 그리고 전화번호, 은행계좌, 뭐 금융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할 때는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하고, 세관을 통과하면서 뭐 선거라든지 소셜미디어, 세금 신고 서비스, 뭐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때도 이제 앞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이 디지털 신분증과 함께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기계 데이터가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개인정보의 열람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봤듯이 스마트폰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바로 백도어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자, 어쨌든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개인 정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밖에도 대한신용평가라는 이름의 평가 시스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은요,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CCTV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의 활동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심층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회 신용 체계인 태낭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낭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법원뿐 아니라 정부, 기업, 심지어 개개인의 개인 정보와 행동 관찰을 이용해서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한 이를 사회 신용 점수로 환산을 하고 있죠. 일단 경제포럼이 발표하고 있는 저 디지털 신용 등급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드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높은 사회 신용 점수를 우리가 유지하게 된다면 개인 은행 대출, 무료 병원 검진, 난방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기차표를 구입하는 상황에서조차도 매우 난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통질서 위반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고, 대출금 미 상황도 적용이 되고, 또한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도 적발이 될 수가 있고, 지나치는 온라인 게임을 제재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거짓 정보를 게시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통제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모두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렇게 세세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디지털 아이덴티 시스템이 가장 최악인 상황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디지털 블랙리스트에 만약에 등재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2013년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의제, 그것은 바로 개인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활용도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거대한 모 IT 기업,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업이죠. 그 기업의 빅데이터 기기를 저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이 방대한 데이터 기술을 바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쓸데없는 정크 데이터를 모두 걸러내고, 인간과 IT 기술의 연결, 순수한 연결을 의미하는 이른바 신체 인터넷, 즉 IBO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저들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다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신체 인터넷이라는 것은 IBO라고 불리우는 소위 디지털 생태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나 신체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구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과 디지털이 하나로 융합되는 IBO 시스템의 의료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빌 게이츠와 같은 저러한 거대 자본가들을 앞세워서 앞다투어 구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 관련된 수많은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반드시 권위적인 국가 권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국정의 힘은 지금보다 매우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스템의 체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방금 언급드렸던 저 IBO 디지털 아이덴티티 정책 자체가 결코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의 소속자이자 중국인인 류 샤오가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재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체 인터넷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인류가 간단하면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나 스마트폰 장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한마디로 엄청난 양의 건강 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꺼내자면, 이미 유럽 집행위원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부터 백신의 정보가 기재된 여권제도의 시행을 실제로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가 뒤늦게 발견되기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내부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발췌해보자면, 전자면역 정보 시스템과 호환이 될 수가 있고 국경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새로운 디지털 여권의 실현 가능성 연구를 제안하는 그러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그 여러 내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4차 산업, 즉 클라우즈 슈밥의 그레이트 리셋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슈밥이 외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은 바로 우리 인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다라는 그런 4차 산업의 새로운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슈밥의 명분과 함께 한국을 포함해서 현재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 필요성에 동참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단편적인 면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우러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사실상 그런데 이 러우 전쟁은 엘리트들이 저들이 그렇게 외치던 저탄소 프로젝트를 열심히 구현해내고 있는 거대한 밑그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눈치채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태에 개인적인 감정을 제외해야 된다. 즉 우리가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는 삼자의 입장에서 봐야 그 판이 잘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 쓸데없이 감정을 개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판을 읽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자면,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것은 결국 사용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급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명분을 더욱더 화법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 급등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사용 역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저탄소 그린에너지 정책 매우 용이하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주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한마디로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촉발, 바로 탄소 정책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전쟁 가급적 장기적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정책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의존도를 국민들의 원성 없이 낮출 수가 있고, 반면에 또 마음 놓고 껄끄러웠던 원전 에너지 추진 정책도 함께 펼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저 두 꼭두각시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본 자들이 매우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에너지 또한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해서 단편적인 흑백의 감정적인 니 편 내 편 나누기로만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러한 말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태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반사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